두 번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컴플렉스는 우리 아도니스 컴플렉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아도니스 컴플렉스는요, 아도니스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아도니스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특이하게도 남성 외모 집착증이에요. 남성 외모 집착증을 아도니스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왕자병?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거예요. 헤르메스는 뭔가요? 헤르메스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령 정도의 역할을 하는 신 이름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이제 신화 이야기 해줄게. 우리는 그럼 기초적인 정의는 알았죠? 정의가 아도니스 컴플렉스가 뭔지는 우리는 알았어요. 남성 외모 집착증이 아도니스 컴플렉스래요. 근데 아도니스가 도대체 뭔데? 아도니스 컴플렉스예요. 자, 아도니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리는 또다시 키프러스 섬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비너스가 탄생한 섬 이름이 키프러스였죠. 그리고 우리 피그말리온이 살았던 그 섬 이름이 키프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키프러스의 딸내미, 키프러스하고 아까 그 조각상이 결혼해서 딸내미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딸내미하고 아폴론이라는 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키프러스 섬의 왕이 키니라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키프러스는 아까 그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 있죠? 비너스의 탄생, 여기에 나오는 비너스가 탄생해서 처음으로 발을 디딘 섬 이름이 키프러스예요. 이해하시겠죠? 키니라스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키니라스한테는 정말로 예쁜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는데 이름은 미르라. 미르라.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라고 하고요. 영어 발음으로는 비너스라고 해요. 둘 다 똑같은 신이에요. 미르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우리 왕이 맨날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딸 너무 이쁘다, 우리 딸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키프러스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을 했는데 그 중요한 아프로디테한테 어떠한 재물을 바치거나 아프로디테를 찬양하지 않았어. 우리 딸이 최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프로디테를 굉장히 등한시했단 이야기야. 그래서 굉장히 아프로디테가 화가 났겠죠. 아씨, 얘 이쁜 것도 짜증나는데 왕이 나한테 재물 안 바치는 것도 굉장히 짜증나. 얘네한테 저주를 걸어버리겠어 라고 하고 저주를 걸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뭐냐 하면요,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저주를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신이 저주를 걸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딸이 아빠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으니까 그냥 결과적으로는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딸이 아빠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딸이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딸이 약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인간이에요.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탁 해가지고 목을 매달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모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지.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어서 내려오세요. 이러면서 막 붙들고 이제 아가씨를 살리는 거지. 우리 공주님 살려야 되잖아. 살려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아빠를 좋아하게 됐다. 나는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죽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유모한테 이야기했는데
유모는 굉장히 딸처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모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왕비를 포함해서 이제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유부녀가 9일 동안 금욕을 하면서 곡물의 여신을 그 뭐라 그러죠? 숭배하는 날이 있어요. 9일 동안 왕궁을 떠나서 곡물의 여신을 숭배하러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마침 그날에 왕궁을 떴으니까 몰래 밤에 불을 다 꺼버리고, 유모가 불을 다 꺼버리고, 아가씨 일로 와요 해가지고 아버지 침대에다가 딸내미를 넣어요. 그래서 어둠을 틈타서 둘이, 딸내미는 알지만 아빠는 모르는 상태로 둘이 동침을 합니다. 불을 다 끄니까 엄만 줄, 자기 딸인 줄 몰랐던 거예요. 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빠하고 딸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좀 다 이래요. 둘이 며칠 동안 동침을 하는데 아빠가 결국 알게 된 거예요. 불을 딱 켰는데 내 옆에서 다 벗고 있는 게 내 딸이네. 야, 차라리 너 그냥 죽어라 하고 칼을 갖고 딸을 찌르려고 해요. 칼을 가지고 딸내미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딸내미가 이미 임신을 해버렸네. 미르라가 아버지의 아들을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도망칩니다. 칼을 들고 쫓아오는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쳐요. 엄청난 막장이죠. 그래서 9개월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결국 만삭이 되어서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었을 때 이 미르라는 주저앉아서 신한테 기도합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속하지 않게 저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은 제우스 신이, 최고 신이 이것을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미르라를 나무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발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나무 뿌리가 되고요. 몸통은 나무 둥치가 되고요. 나무 몸통이 되고요. 머리는 자라서 나뭇잎이 돼요. 그래서 산채로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돼요. 이것도 여기 있는데요. 그림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끝에 나무가 하나 있죠.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나무가 있죠. 이게 바로 미르라예요. 이게 바로 미르라예요. 미르라가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알고 진통도 오고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걸 깨달은 이 미르라는 계속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래서 그 눈물이 수액이 되어서 떨어졌는데 이것을 몰약이라고 해요. 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미르라의 이름에서 딴 나무고요. 몰약은 그냥 나무 껍질을 이렇게 상처를 내면 수액이 나와요. 그래서 수액을 이제 모아가지고 약처럼 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의 주 효능은 그냥 이제 소염 진통제, 소염 진통제 효과가 있는 몰약이 되는 겁니다. 이 미르라가 흘린 눈물이 몰약이 되는 거고요. 이제 미르라가 진통이 왔어요. 나무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나무가 되어버려서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위에서 여신이 한 명 내려옵니다. 출산의 여신이 내려와서 이 아이를 받아줘요, 대신에. 출산의 여신과 물의 요정들이 함께 와서 나뭇가지에서 아이를 받아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도니스예요. 우리 아도니스 증후군의 그 아도니스예요. 출산들은 아니에요. 루키나라는 여신이에요. 세상에. 약간 구도가 정신이 없죠.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자기 누나의 아들이면서 자기 외할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린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린 이 아도니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를 발견하고 상자에 꽁꽁 숨겨가지고 그 지하세계의 왕비인 페르세포네한테 맡겨요. 이 아이를 잘 좀 키워달라고 맡기게 되는데, 이 아이가 또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도니스가 무럭무럭 자라서, 남자예요. 남자아이예요. 아도니스가 무럭무럭 자라서 너무 잘생겨진 거예요. 미소년, 완전 대박, 원빈급으로 너무 잘생겨진 거죠. 너무 잘생겨지니까 이 페르세포네가 보낼 나이가 됐는데도 더 이상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내가 키운 아이고 난 이 아이를 계속 보고 싶기 때문에 아프로디테 너한테 넘길 수 없어, 이러면서 두 여신 사이에서 막 불꽃이 막 튀기는 거예요. 중간에 아도니스를 두고 막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이제 와서 왜 소유권 주장을 하냐? 아니다, 키운 건 나다. 이러면서 막 여신 둘이서 막 싸워. 싸우니까 이제 제우스가 중간에 낀 거죠. 야, 니네 이러지 말고 그러면 아도니스 너 1년의 반은 페르세포네한테 있고 1년의 반은 아프로디테한테 가 있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짜준 거예요. 제우스가. 그래서 이제 아도니스가 아프로디테 쪽에 가 있을 때, 아프로디테가 이제 올림포스에 이제 신들의 세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신들의 세계에 있었는데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누구예요? 큐피트죠. 사랑의 여신. 이렇게 화살 이렇게 쏘면 그 화살 뿅 맞은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첫눈에 뿅 하고 가버린다는 그 큐피트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큐피트가 이 화살을 갖고, 사랑의 화살을 갖고 막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막 여기 찔렀다가 저기 찔렀다가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쿡 하고 찔렀는데 아프로디테가 벅 하고 맞은 거예요. 맙소사, 내가 큐피트 화살을 맞아버렸어. 사랑, 아름다움과 미의 사랑의 여신인 이 아프로디테가 화살을 맞아버렸어. 그래서 처음 본 사람한테 무조건 꽂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를 어쩌지 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려던 찰나 내 눈앞에 아도니스가 있는 거죠. 헉! 아도니스, 너 이렇게 멋있는 애였니? 야, 너 멋있다 얘. 나랑 같이 살래? 이래버린 거예요. 첫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아도니스한테. 그래서 아도니스한테 뿅 가가지고 같이 막 둘이서, 아도니스가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신으로서의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맨날 아도니스를 따라서 막 꾸미지도 않고 맨날 같이 막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막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도니스가 너무 좋으니까 여신으로서의 자기 그런 뭐랄까 위엄이나 위상 이런 걸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하고 아도니스하고 이렇게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지. 이해하시겠죠? 큐피트는 남자 아들이에요, 아들. 큐피트하고 나중에 푸시케하고 같이 이렇게 엮이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아도니스가 굉장히 잘생겼고 어쩌다가 아프로디테가 우리 아도니스한테 꽂혔는지 우리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런데요, 맨날 이렇게 아도니스를 따라서 사냥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여신이잖아. 여신이니까 뭔가 이제 좀 사람들 기도도 듣고
좀 사람들 이렇게 소원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여신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도니스의 옆을 잠깐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백조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아도니스 나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너 진짜 조심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이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 자,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뿅뿅뿅. 아프로디테가 떠나면서 아도니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 아탈란테하고 히포메네스 이야기 아니? 너 그 이야기 들었으면 정말 짐승들 조심해야 돼. 알겠니? 너 절대로 도망가는 사냥감만 쫓아야 되지 너한테 대항하는 사냥감을 잡으려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도대체 이 히포메네스하고 아탈란테가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걸까요? 왜?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잠깐 알아볼 겁니다. 자, 아탈란테하고 히포메네스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요. 아탈란테는 한 왕국의 공주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뻤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뻤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돼서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아폴론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가는데 저는 어떻게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신탁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너 결혼하면 끝난다. 너 결혼하면 끝장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결혼하면 내가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그럼 난 결혼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탁이 또.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아탈란테는 남자들을 만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독신으로 살기로 해요. 독신으로 살기로 하는데 아탈란테가 공주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에 구원을 하는 남자들이 끊이질 않아. 맨날 막 결혼하자고 막 찾아와. 제발 저랑 결혼해주세요. 아탈란테 너무 예쁩니다. 당신은 저의 여신이에요. 제발 저랑 결혼해주세요. 이러면서 맨날 와가지고 막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아탈란테가 한 가지 내기를 겁니다. 근데 그 내기가 뭐냐 하면요. 아탈란테의 경주라고 불리는 내기인데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요. 아탈란테하고 구원하는 남자가 둘이 직접 달리기 시합을 해. 근데 아탈란테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목이 잘려. 대신에 남자가 이기면 아탈란테와 결혼할 수 있어. 결혼할래? 목 잘릴래? 이렇게 내기를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나한테 구원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아탈란테의 미모에 눈이 멀었어. 이미 눈이 멀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탈란테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이 잘려. 그런데 이 장면을 봤던 히포메네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포메네스는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똑똑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여자한테 들이대봤자 승산이 없겠다. 승산이 없겠다. 내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사랑과 미의 여신님 제발 저의 사랑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신전에 있는 그 식탁 같은 데에 황금사가 뿅뿅뿅 이렇게 3개가 나타나요. 황금사가 3개가 나타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할 때 하나씩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고 사과를 3개, 황금 사과를 3개를 다 챙겨서 달리기 시합에 도전을 합니다. 아탈란테 나의 도전을 받아주시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소. 하고 도전을 걸어요. 도전을 걸어. 그래가지고 둘이 결승선에 딱 섰어. 그래서 시땅 했는데 아탈란테가 겁나 빠른 거예요. 아탈란테가 엄청 빨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히포메네스가 황금 사과를 앞으로 빡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프라다백이 떨어진 거야. 완전 프라다백에 황금사과가 그 당시엔 프라다백 아니겠어요? 내 눈앞에 프라다백이 떨어졌는데 지금 달리기가 문제예요? 아니죠. 황금사과다 하고 주워요. 어쿠 하고 주웠어. 그리고 아싸 하고 달려요. 황금사과 얻었다 하고 막 달려요. 엄청 빨라. 또 아탈란테가 앞질렀어. 아이씨 하나 더 있지? 하고 빡 던집니다. 황금사과를 하나 더 던졌어. 그러니까 또 이 아탈란테가 어머 하나 더? 프라다백이 2개? 이러면서 이제 황금사과를 2개를 들고 막 신나가지고 뛴 거지. 신나가지고 막 달리는데 또 엄청 빨라. 아탈란테가 엄청 빨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탈란테가 앞지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가라 하고 황금사과를 마지막으로 3개째를 딱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아탈란테가 여기에 톡 한 거지. 이건 안 줄 수 없잖아 하고 또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히포메네스가 결승선을 딱 하고 통과를 해버리죠. 대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아탈란테의 경주를 그린 작품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히포메네스가 달리고 있고요. 뒤에 보면 아탈란테가 황금사가 죽고 있죠. 이건 죽어야 돼 이러면서 지금 죽고 있죠. 그래서 결국 히포메네스가 아탈란테를 이기게 됩니다. 아탈란테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아탈란테가 딱 이겼는데 이 히포메네스가 이겼는데 자기가 내기를 걸었으니까 안 지킬 순 없잖아요. 그리고 달리기로 자기를 이겼고 무려 혼수로 프라다백을 3개나 줬어. 황금사과를 3개나 줬다고요. 결혼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개이득이죠. 둘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히포메네스가 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를 도와줬던 아프로디테를 까먹은 거예요. 아프로디테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황금사과 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모르겠고 나는 아탈란테가 너무 좋다 얘 이러면서 이 아프로디테를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야 기껏 도와주고 황금사과를 3개나 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잖아. 열 받아 안 받아? 신들이 속이 좀 좁아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탈란테하고 히포메네스 이 부부가 다른 여신의 그 신전 앞을 지날 때 성욕을 탁 불러일으킵니다. 갑자기 자기 이리 와볼래? 이러면서 갑자기 막 훅 잡아가지고 둘이서 막 신전 앞에서 막 뽀뽀를 하고 막 여신 신전인데 둘이 앞에서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신전의 여신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네 지금 뭐 하는 거니? 내 신전 앞에서 니네 뭐 하니? 니네 웃긴다. 참, 야, 이거나 먹어 하고 저주를 걸어버립니다. 저주를 걸어버렸어요. 근데 그 저주가 뭐냐? 둘 다 사자로 변신시키는 그런 저주를 걸어서 둘 다 사자가 된 거죠. 둘 다 사자로 변신시켜서 이제 결과적으로 신탁이 맞아 떨어진 거죠. 신탁 때문에 불행한 상황이 됐고 결국에는 신탁이 맞았어요.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그 신탁이 정말로 맞은 거죠. 둘은 사자가 됐고 이제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자들은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스 잊으시면 안 돼요. 아도니스부터 시작이에요. 아도니스한테 아프로디테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절대로 맹수들은 잡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한테 덤비는 맹수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네가 이 짐승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너한테 대항하는 동물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아도니스가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동물만 잡고 만약에 뭐 코뿔소라든지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너를 이렇게 막 앞에 보면서 으르렁 이러면 도망가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고 백조가 끄는 마차를 타고 올림포스로 달립니다. 이리야 이러면서 달려.
그래서 쭉 갑니다. 쭉 가요. 근데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쭉 날아가고 있는데 아도니스는 곳에 이제 아프로디테의 이 충고를 까먹은 거예요. 이래서 좀 나이 있는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아도니스. 그래서 이 사냥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다 까먹고 또 막 7렐레 8렐레 막 사냥을 하러 다니는 거야. 사냥을 하러 다녔는데 내 눈앞에 멧돼지가 나타났어. 멧돼지다. 잡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을 딱 던졌는데 멧돼지가 창 맞고 죽어요? 개뿔 안 죽죠. 더 화가 났어요. 오씨. 덤벼. 이러고서 막 들이대가지고 아도니스를 빡 하고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일 뿐인데. 엄니에 뻑 하고 받쳐갖고 피를 절철절 흘리면서 으악 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비명을 들었던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 하면서 바로 마차를 돌려서 이리야 하고 막 달렸어. 다시 아도니스 옆으로 왔어. 그런데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죠.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아도니스 이제 죽어야 돼.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막 절망을 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울던 이 아프로디테가 이제 신의 수를 꺼냅니다. 신의 수를 꺼내가지고 그 아도니스가 흘렸던 빨간 피에다가 수를 이렇게 쪼르르 부어요. 쪼르르 부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스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꽃이 뿅 하고 피어나는데 이 꽃이 바로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이 당시 이제 아도니스가 죽어 있고요. 여기 옆에 아프로디테가 오고 있죠. 아프로디테가 와서 이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아네모네라는 꽃의 꽃 전설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프로디테가 뚝뚝하고 흘렸던 눈물에서는 장미가 뾰로롱 하고 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튼 뭐 아네모네하고 장미의 탄생설화를 우린 알았네요. 어쨌든 근데 이 멧돼지가 사실은 아프로디테를 좋아하고 있던 아레스가 멧돼지로 변신해서 일부러 아도니스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부러 아레스가 그걸로 전쟁의 신이 멧돼지로 변신해서 아도니스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아도니스 때문에 이 아도니스 증후군이 생긴 건데요. 이게 요즘 너무나도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성들이 이제 외모를 꾸미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잘생긴 아도니스한테서 나온 증후군인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스 증후군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외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스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잘생긴 사람 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두통이 생긴대. 질투심이 너무 나가지고 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나보다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두통이 생길 정도로 내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생겨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신드롬을 일컫는 말인데 그 최근에 나타난 외모지상주의를 루키즘이라고 불러요. 이건 굉장히 최근에 생긴 말이에요. 2000년도 넘어서 생긴 말이거든요. 루키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2000년대에 인종, 성별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외모 자체도 차별의 요소가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부각이 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 외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외모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결혼 자체도 외모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외모를 꾸미는 것, 내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 외모 집착증의 한 종류겠죠.